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4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18개 부처 가운데 16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제 각 언론의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안철수계. 처음에 공동정부를 구성한다고 했었죠. 근데 안철수계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안철수계는 모두 다 능력이 없는 것이냐? 왜냐면 능력 위주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철수계는 다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안철수계는 다 능력이 없는가? 이런 이제 의문부호가 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많은 언론 매체들이 서용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 출신 60대 남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있고요. 중앙일보를 보면 마이웨이, 윤석열의 마이웨이, 이건 이제 주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두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이 즈음에 지금 검수완박으로 여야가 일촉즉발의 위기 속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의, 이제 곧 야당이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 민주당의 대표적 표적이 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해서 뭘 어쩌자는 거냐, 싸우자는 거냐, 선전포고냐. 그래서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인사 테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앞으로 이제 청문회 과정이나 아니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국회 표결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연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윤석열 당선인한테 일부 언론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경향신문, 뭐 한겨레신문 이런 데가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어찌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이제 진영이 있고 이쪽에 이재명 상임고문 진영이 있는데, 그 중간지대에 있는 그 상당한 정도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일부 윤석열 진영 쪽에 호의적 반응을 보이던 쪽에서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안철수 인수위원장 쪽에서 이제 거론되던 이런저런 이제 뭐 장관 후보 내지는 뭐 이제 뭐 다른 뭐 후보도 될 수 있죠. 뭐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이 사람은 이제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을 했었고요. 고산, 유웅환 인수위원,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뭐 이런 정도인데 아무 곳에도 없고, 이태규 의원은 인수위원직을 사퇴했고, 그런 거 보니까 이태규 의원이 왜 인수위원직을 사퇴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짐작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철수계가 전멸하는 상황에서 안철수 위원장의 그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규 의원이 그 자리를 계속 지켜가면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뭐 협의를 한다? 협의 백날 하면 뭐합니까? 제로인데. 이제 그래서 아마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이제 남은 곳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두 곳이 남았는데, 뭐 이 두 곳을 혹시 다 뭐 안철수계에 배려를 한다고 한다면 또 혹시 몰라도 여하튼 그런 움직임은 현재 없어 보입니다. 그냥 마이웨이로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 바람에 어저께 원래 그 도시락 만찬이 윤석열 당선인과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불참했다. 강력한 불만의 표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2차 인선을 종합해 보니까 평균 연령이 59.7세다. 뭐 이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뭐 대략 뭐 일반적으로 뭐 능력 위주다 뭐 얘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뭐 50대 후반 내지는 뭐 60대 초반 뭐 이런 정도가, 이게 어찌 보면 평균 연령이 늘어났으니까 과거하고 따지면 과거보다 한 10년쯤 정도 저 뒤로 늦춰진, 그러니까 과거에 뭐 40대 후반 뭐 이런 정도하고 거의 맞먹는 개념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여성은 3명이다. 18.8%. 지금 우리 사회의 뭐 남녀 구성 비율을 지금 일률적으로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여성의 사회 진출, 사회적 활동이 확대돼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아직도 남성 위주의 사회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뭐 3명이나 4명이나 뭐 조금 더 이거보다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이걸 가지고 뭐 타박을 하기는 쉽지는 않다. 우리 현실이 그렇다. 그런데 출신 지역을 보면 서울 4명, 경남 3명, 대구 2명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권역별로 보면 영남이 7명입니다. 16명 중에 영남이 7명입니다. 거의 절반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 편중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고 광주 전남은 단 1명도 없다. 뭐 이것도 그러니까 이 구상을 하는 사람이 인선 구상을 하는 사람이 이런 거를 저는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출신 대학을 보면 서울대가 7명, 고려대가 4명, 경북대 2명, 광운대, 육군사관학교, 한국외대 각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대 7명 중에서도 대부분 다 서울법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같은 대학, 같은 학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죠. 지금 이재호 고문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나도 같은 편이기는 하지만 같은 편이 볼 때도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개인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를 떠나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 인사를 계속해서 캠코더라고 비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자기의 최측근인 한동훈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한 건 사법체계를 대통령 직할로 두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물론 자 여기서 그러면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이 인사의 권한은 모두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다. 법률적인 권한이죠. 법률적인 권. 법률적으로 다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철수계를 뭐 배려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권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건 법률적 권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법률의 영역과 동떨어져 있는 정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안철수계하고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대표한테도 약속을 했고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 합의문이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공동정부는. 이걸 헌식작처럼 팽개친 것 아니냐? 이거는 법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얘기죠. 그럼 그거는 안철수 대표에게만 약속했으니까 안철수 대표한테 안 지키는 거지 뭐 국민과의 약속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죠. 안철수 대표와의 약속이 곧 국민과의 약속이고 안철수 대표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 윤석열 당선인을 찍었을 것이다. 물론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 이런 거 보면 이용호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호남에서 민주당 빼고는 유일한 국회의원입니다. 무소속이었죠. 그런데 와서 지금 인수위원회 정무사법 분과인가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입각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을까요? 윤석열 후보였죠, 당시에는. 본인의 모든 것을 걸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저는 짐작컨대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이용호 의원한테 뭔가를 약속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 같아도 오지 않죠. 그 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본인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을 경우에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못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답이 없다. 뭐 이런 걸 이제 하나 예로 들 그것도 그럼 이용호 의원과의 약속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런 판단인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했을까? 국민들한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 많은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 네티즌들, 강성 친문들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 같은 데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제 우리 인이라는 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뭐 애칭이었죠.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대통령 됐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도 그야말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가야 되고, 지금 뭐 사법 처리가 되네 마네. 그래서 검수완박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그 범죄 이 수사를 할 역량을 확 줄여놓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더불어서 이재명 상임고문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빨리 이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한테서 수사권을 빼앗자. 어찌 보면 이게 검수완박의 핵심이죠. 지금 그런 상황까지 몰려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상황을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왜 이 상황까지 몰렸느냐. 그거는 역시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그 사람들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정권 교체를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여건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여건보다 더 낫습니다. 무슨 얘기냐? 41.08%로 당선이 됐죠. 근데 2위, 3위가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 후보,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였는데 그 사람들은 다 뭐 25%, 24%, 3%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권이 분열되는 바람에 적어도 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야권의 분열을 잘 활용만 하면 충분히 국회에서는 소수당이었지만 그때도 역시 자유한국당이 다수였으니까.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압도적 다수가 민주당입니다. 172석에다가 무소속에다가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합치면 압도적 다수 거의 180석에 육박합니다. 3분의 2에 육박합니다. 그때보다 훨씬 조건이 나쁘다. 그리고 대선에서도 0.73%포인트 차이라는 아주 근소한 표 차이. 물론 그래도 뭐 위너 테이크스 올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제도가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인 거죠. 그러나 정말 근소한 표 차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도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텐데 노골적으로 자 마이웨이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법률적으로는 나의 권한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국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바로 그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입니다. 민주당 상임고문도 아니고. 민주당 상임고문이 이런 얘기했다면 뭐 당연하겠죠. 그러나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그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도 안 했습니다. 아직. 여기서부터 위험신호가 경고음이 깜빡깜빡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자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한다 했을 때 그 주변 참모들이 아무도 제동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은 법률가입니다. 아니 1년 전까지만 해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1년여 전까지만 해도 1년 1개월 전까지만 해도 검찰총장이었죠. 검찰총장에서 지금 정치에 이 뭐 배울 시간이 1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본인은 세상을 법률적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법률적 아무리 뭐 본인이 서울법대 출신이라 할지라도 정치를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정무적 감각으로 윤석열 당선인한테 고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불투명하고 했어도 윤석열 당선인이 안 들은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자 이제 5월 10일 날 취임하고요. 취임하고 나서 전국을 운영해 나가는데 과거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를 경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용주의라고 해서 실적 위주의 정치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일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는 야당과의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퇴임 후에 외로워졌습니다. 왜? 정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 때의 실용주의를 그대로 본떠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물도 MB계의 인물이 많으니까. 이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경고음, 뭐 이런 것들이 벌써부터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 권한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 권한은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정무적 판단, 이런 부분이 과연 이 정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거는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본인의 앞으로의 5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정부의 연장을 위해서 깊이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 이 부분에 관해서 쭉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한동훈 법무장관 찬성 뭐 저도 이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댓글 제가 뭐 대부분 봤습니다. 봤는데 그걸 봐가면서 저는 어떤 걸 떠올리느냐. 아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제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떠오릅니다. 불길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지층은 강력하게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지지층은 지지를 보냅니다. 넥스트가 문제죠. 넥스트. 지지층이 아니거나 아니면 중도층.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면 이게 위험신호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위험신호를 감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된 거고요. 자, 윤석열 정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시청하신 여러분들 지금 뭐 댓글에다가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고, 뭐 그게 신의 한 수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거는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고, 그렇게 보면 자, 앞으로 5년간 윤석열 당선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 계속해서 마이웨이로 갈 때 국민들은 지지층은 박수를 치는데 지지층이 아닌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과연 박수를 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 둘씩 떠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부터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층 위주로 5년간 전국을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 전체를 보고 그렇다고 또 지금 뭐 민주당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건 아니죠. 그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아니면 전국 전체, 국민 전체를 보고 전국을 운영할 것인가. 그런데 그게 경고음이 지금 깜빡깜빡 불이 켜지고 있다. 공동정부 깨지면 어떻게 될까? 물론 국회의석은 3석밖에 안 됩니다만 어떻게 될까? 그것이 가지는 상징성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5월 10일 날 취임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그런 것을 보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시간이 될 때 그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엎질러지면 다시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